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완벽한 교과서 같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루틴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평온한 일상을 공유했다. 아내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며 늘 꼿꼿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퇴근 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습관처럼 거실 조명을 조절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곤 했다. 그 평범하고도 안온한 저녁 시간들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뿌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이 우리 부부의 5주년 결혼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나는 며칠 전부터 가슴 설레며 준비했다.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가방을 구하기 위해 나는 며칠 밤을 설쳐가며 오픈런 대열에 합류했다. 힘겹게 손에 넣은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우리 관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더해줄지 생각하니 퇴근길 내내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아내가 평소 무채색의 단정한 옷차림을 즐기지만 이 가방만큼은 그녀의 차가운 세련미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 확신했다. 저녁 8시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거실로 나가 아내를 맞이했다. 평소보다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내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밝네. 아내가 겉옷을 정리하며 물었다. 나는 준비했던 상자를 뒤에서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여보. 우리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 더 잘하자. 상자를 받아든 아내의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포장지를 풀어내고 그 안에 담긴 가방을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을 나는 유심히 살폈다. 기쁨이나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묘하게 굳어 있었다. 냉정하고 치밀한 그녀가 평소 잘 짓지 않는 표정이었다. 무언가 당혹스러움이 섞인 듯 하면서도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지나치게 차가운 냉기가 스쳐 지나갔다. 이걸 왜 산 거야? 아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의문이 앞섰다. 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웃어 보였다. 당신이 예전부터 이거 보면서 예쁘다고 했잖아. 고민하다가 어렵게 구했어. 그녀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는 나를 빤히 응시했다. 마치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져놓은 골칫거리라도 된 것처럼.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가방이 무언가 계획을 뒤틀어버린 장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낯선 이질감을 발견했다. 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먼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을 쓰다듬는 대신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나를 향한 온기가 아니었다. 아내의 눈동자는 이미 내 너머에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차가운 시선은 마치 내가 없는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모든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하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기분이 어떤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우리였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우리 집 거실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처음 보는 타인의 방처럼 낯설고 차갑게 식어버렸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언제나 칼퇴근을 고집하던 아내가 갑자기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명목하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가 바쁜가 보다 했다. 대기업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일주일에 사흘, 나흘로 늘어나는 야근 횟수는 비정상적이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늘 지쳐 보였지만 그 피로함 속에서도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긴장감이 미세하게 서려 있었다. 거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둘 때마다 아내는 습관처럼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힐끗거리며 확인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이제는 소리 없이 진동하는 알림에도 무감각한 척 행동한다.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내 가슴 한구석에 찝찝한 얼룩처럼 번져나갔다. 오늘도 많이 늦었네. 밥은 먹었어? 내가 물으면 아내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방을 챙겨 욕실로 들어갈 뿐이다. 대화가 뚝뚝 끊기는 느낌. 예전 같으면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을 토로하거나 가벼운 농담이라도 건넸을 텐데 그녀는 이제 나를 대할 때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사무적이고 건조한 태도를 보인다. 침대 끝에 걸터앉아 아내가 씻고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한다. 정말 일이 바쁜 걸까? 아니면 이 바쁨이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인 걸까?
문득 지난번 기념일에 건넸던 그 명품 가방이 떠올랐다. 큰맘 먹고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다. 마치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묻는 듯한, 혹은 지금 이게 짐이 된다고 말하는 듯한 그 묘한 표정. 그날 이후 아내는 그 가방을 단 한 번도 들고 나가지 않았다. 옷장 깊숙이 처박힌 가방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서랍 속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은 깊어가고 집안의 정적은 숨이 막힐 듯 무겁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평소 같으면 아내의 가방을 받아주러 현관으로 달려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틈새들, 그 틈새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만 같은 환청이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물기를 털어내며 거실로 나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그녀가 외투를 소파 위에 툭 던져두었다. 그녀가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향 뒤로 아주 짙고 강렬한 남성용 스킨향이 코끝을 찔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결코 사무실의 냄새가 아니었다. 사무실에서 묻어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외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내가 옷을 정리한다고 생각했는지 무심하게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차가운 옷감에 코를 가까이 대자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마치 누군가 내 앞에서 보란 듯이 뿜어낸 것 같은 독하고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내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내의 등 뒤로 감춰진 비밀이 그 지독한 향기 속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밤이 반복될수록 우리 집의 공기는 점차 차갑게 식어갔다. 예전 같으면 현관문 소리에 달려나가 반겼을 내가 이제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한다. 찰칵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아내는 여전히 향수 냄새와 낯선 향기가 섞인 채 돌아온다. 피곤하다는 짧은 한마디, 그리고 평소처럼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둔 채 식탁 위에 올려놓는 휴대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내게는 불온한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가방에 손을 댔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내 안의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갑을 열자 빳빳한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소 그녀가 사용하는 결제카드 내역을 앱으로 확인했을 때의 그 서늘함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청담동의 프라이빗한 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 라운지까지. 그녀는 나에게 야근이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들을 누비고 있었다. 결제 금액의 단위는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컸고 그곳들은 부부가 기념일에나 갈 법한 장소들이었다. 단 한 번도 나를 데려간 적 없는 곳들. 그녀의 냉정한 표정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삶이 그 종이 조각들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도대체 누구랑 간 거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헛되이 흘러나왔다. 단순히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사적인 공간들이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단순히 카드 내역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그녀의 휴대폰에 찍힌 발신자 번호 중 몇몇은 업무상 번호가 아니었다. 늦은 밤 낯선 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나는 그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배신감보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는 기괴한 욕구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물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지갑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다 멈칫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 카드 슬롯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은 다이어리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 끝에는 조잡한 글씨체로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시내 외곽에 아주 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한 카페였다. 그리고 그 주소 아래에는 내가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24081이 19시 30분 010XXXXXXXXXX. 그때 욕실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아내가 나를 빤히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내 손에 들린 종이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단서들이 발견된 것일까?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기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내가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꽤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향하는 것을 본 순간부터 내 직감은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야근을 핑계로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곧장 차를 몰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의 외곽으로 이동했다. 나는 내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밟았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핸들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내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불길한 예감은 씻어낼 수 없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카페였다. 아내는 주변을 한번 힐끗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려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창밖으로 카페 내부를 살폈다. 구석진 자리에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인상에 잘 정돈된 수트를 입은 남성. 서류 가방을 앞에 두고 앉아있던 그는 아내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면서도 은밀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나는 카페의 옆 유리창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아내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간절하고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가 서류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자 아내는 몸을 바짝 숙여 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의 미러처럼 보였다. 남자가 아내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겹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쌓아왔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둑이 터지듯 밀려왔다. 저게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내 아내가, 우리 집의 안주인이 왜 저런 남자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거지?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시야가 흐릿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 앱을 켰다.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며 연사로 셔터를 눌렀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검토하며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액정 안에 담겼다. 사진 속의 아내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낯설고 치밀하며 동시에 그 남자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찍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내 심장의 통증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여전히 대화를 이어갔다. 카페 안의 조명은 어두웠고 창밖에 나는 어둠 속에 완벽히 숨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내가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카페 창밖을, 정확히 내가 숨어 있는 이쪽 방향을 응시했다. 그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 유리를 뚫고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당황한 나는 뒷걸음질 치다 옆에 있던 화분을 건드리고 말았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하필이면 액정이 위를 향한 채로 화면에 비친 내 얼굴과 함께 방금 찍은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뭐지?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창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서늘한 눈빛으로 변해 창밖에 나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만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그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거실 조명은 어두웠지만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내려놓고는 코트를 벗어 걸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정갈하고 고요했다. 왔어? 나의 낮은 물음에 아내가 멈칫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를 살짝 건드렸다. 오늘 회사가 좀 바빴어.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그 어조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던지듯 올려두었다.
어제 카페에서 찍었던 사진. 그 남자와 마주 앉아 무언가 은밀하게 속삭이던 그녀의 옆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누구냐고.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다. 아내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옅은 미소만이 입가에 걸려 있었다. 이게 뭐, 카페에서 아는 사람 만난 거 가지고 왜 이래? 사진까지 찍으면서 미행이라도 한 거야? 그녀는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람, 이번 프로젝트 법무대리인이야. 업무상 필요한 미팅이었고, 장소도 공개된 카페였어. 당신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예민해진 것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피곤하면 사람 의심하는 버릇. 그녀의 말투는 단호하고 논리적이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가 본 것은 다정하게 밀착된 거리와 은밀한 눈빛이었는데 그녀의 입을 거치자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으로 순식간에 재구성되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그녀의 차갑고도 확신에 찬 눈동자를 마주하고 있자니 방금 전까지 내 안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깊은 자기 회의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감시하는 건 정말 불쾌해. 우리 관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경멸이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바라보는 연민에 가까웠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단지 내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너무나 치밀하게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논리에 잠식당할수록 내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 지금 내 눈앞의 타인 같은 그녀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내는 대꾸할 말을 잃은 나를 뒤로하고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제압당한 나를 관조할 뿐이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당신 지금 상태로는 대화가 안 되겠어.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는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향했다. 나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의구심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때였다. 식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나의 낡은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퇴근할 때 차 뒷좌석에 던져두었던 가방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제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만 그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두툼한 질감의 종이가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보았다. 서늘한 감촉의 갈색 봉투였다. 누군가 내 가방을 열고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아내가 침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뜯었다. 봉투 안에서 떨어진 서늘한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나조차 몰랐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며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내의 차갑고도 건조한 시선이 내 등 뒤에 박혀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편집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내가 내게 건넨 마지막 경고라며 쥐어주었던 그 봉투였다. 봉투의 입구는 팽팽하게 닫혀 있었다. 봉인지를 뜯어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뱉고는 내용물을 천천히 꺼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빳빳한 종이 위에 정갈하게 인쇄된 글자들이었다. 이혼 합의서. 그 세 글자가 뇌리에 박히자마자 현기증이 일었다. 하단에는 이미 아내의 서명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잉크가 번짐없이 깔끔하게 말라있는 그 서명은 그녀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 우리가 함께 보낸 그 5년의 시간이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끼워져 있던 작은 명함이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아내와 은밀하게 마주 앉아 있던 그 남자. 내가 그토록 증오하며 불륜 상대라 확신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 명함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직함이 달랐다.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김도현. 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아내의 대학 동창이자 그녀가 고용한 법률 대리인이었다. 모든 퍼즐이 기괴한 형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갑자기 잦아진 야근, 이유 없는 카드 결제,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몰아붙이던 그 태도까지. 모든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이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다. 나는 그저 그녀의 인생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장기말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쥐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라는 여자의 본 모습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그녀가 내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나눴던 대화들, 심지어는 결혼기념일에 주고받던 그 온기마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단 말인가. 거실 너머에서 아내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가련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냉혹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소름 끼치도록 우아했다. 이제 다 읽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죄책감도 없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 그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과도 같았던 모양이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토록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 자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가장 완벽하고 깔끔하게 나를 이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정교하게 무대를 꾸며왔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긴 연극 속에서 가장 멍청한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막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려왔던 나의 비참한 몰락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법무법인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 봉투가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놓여 있었다. 아내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재산분할 명세서와 함께 이혼 소송에 관한 법률적 압박이 가득 담긴 통보서가 들어있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그 남자의 이름은 최준혁이었다. 서류를 넘길수록 숨이 막혀왔다. 그들은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지난 몇 년간 내가 무심하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료를 모아온 모양이었다. 내가 야근을 할 때마다 아내가 나에게 보냈던, 마치 나를 걱정하는 척했던 그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얼마나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했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전화벨이 울렸다. 최준혁 변호사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씨, 서류는 잘 받았습니까? 아내분께서는 더 이상 당신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당신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5년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증거들이라는 거 전부 다 조작된 거잖아. 나는 억울함에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의 비릿한 웃음소리뿐이었다. 조작? 법정에서는 사실 여부보다 제출된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5년의 행복은 당신만의 착각일지도 모르죠. 아내분은 그간의 고통을 증명할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예민하고 강압적인 사람이었는지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아내가 집에서 나를 보며 지었던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말로 길들여왔던 것이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같이 샀던 가구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내가 선물했던 그 비싼 가방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짐을 정리해 떠날 준비를 마친 뒤였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준혁 변호사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와 내가 흘린 서류들을 줍더니 내 앞에 툭 던졌다. 그의 눈은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를 대하는 기계적인 눈빛이었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나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이 당신이 그나마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은 5년 전에 그 순진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분은 당신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내 뺨을 툭 치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명예도, 아내도 전부 다. 그러니 헛된 희망 품지 말고 여기서 순순히 서명하고 끝내시죠. 어차피 당신은 내 상대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제발 마지막까지 추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그 남자가 있었다. 낯선 변호사 사무실의 분위기를 그대로 입고 온 듯한 그 차가운 인상의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내가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사랑했던,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아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차를 한 모금 마셨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움직였다. 당신들이 꾸민 일 전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고용한 이 변호사. 단순히 대학 동창이라는 핑계로 접근해서 내 재산은 물론이고 내 인격까지 파멸시키려 했다는 거. 이제 다 파악했단 말이야. 내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내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그 거대하고 견고한 집단이 이런 비도덕적인 이혼 공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쌓아온 그 완벽한 커리어와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꼴을 구경하게 될 거야. 당장 이 추잡한 짓을 멈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들고 회사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인사팀까지 당신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버릴 거니까. 내 손은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뒤에서 나눈 대화 내용과 조작된 증거들의 단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게 당하고만 있는 남편이 아니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몬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팽팽해졌다. 변호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고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맹수 같은 사나움이 숨어 있었다. 공개하겠다고? 당신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에게서 나던 익숙한 향수 냄새조차 이제는 독극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그 가면을 찢어버릴 생각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멈추려 애쓰며 다시 한번 엄포를 놓았다. 해보면 알아. 당신이 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세상에 다 알릴 테니까. 당신 인생도 이제 끝이야. 그 순간 아내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개라는 거 내가 먼저 보여줄까? 그녀가 꺼내든 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버튼을 누르자 거실 안에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가 결코 내뱉은 적 없는, 누군가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끔찍하고 저열한 음성.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녀가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는 나의 모든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누가 먼저 끝장날 것 같아, 여보.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떠리를 틀고 있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나를 위로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아내의 조력자인 그 냉혈한 변호사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히 종이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을 단숨에 부수어버리겠다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맺힌 펜촉을 종이 위로 가져갔지만 서명란에 닿지는 못했다. 지금 서명하는 순간 나는 단순히 이혼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무능하고 가학적인 남편이라는 프레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었다. 반대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들고 그녀의 회사로 달려간다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내가 얻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나 또한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 함께 침몰하는 것은 아닐까?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박동처럼 크게 들려왔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내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방에서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조롱처럼 느껴졌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펜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섰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과 차라리 이 비참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다는 회피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조금만 더 이 연극을 지속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파멸을 향해 돌진해야 할까?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변호사가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란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내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지을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문을 열고 나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의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위해 끝까지 이 가면극을 유지하며 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는 기다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지금 당장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비참한 결말일지언정 나만의 방식으로 탈출하시겠습니까?